코스피 지수가 2,400선마저 내준 가운데 어제는 유난히 금리와 유가, 이 달러 가치가 동시에 오르는 신3고 현상이 꽤나 많이 들리는 하루였습니다. 상장 기업의 채산성에 직결되는 이 신3고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조금 갑작스럽기도 했지만 수축 사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해봤습니다. 근데 시청자들의 관심이 의외로 뜨거웠습니다. 네, 사실 어제 부담스럽긴 했지만 예. 한국의 자산이라든가 전체로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민주당의 홍성국 의원이 쓴 수축 사회를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시청자분이 지금 상태에서 주가도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느껴서 그러셨는지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홍성국 의원의 한 5년, 6년 전에 책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어제도 저도 이 부산에 갔다 오면서 요약본을 한번 다시 봤는데요. 방송을 하고 책임 때문에 상당히 잘 쓰셨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수축 사이에 들어가면 사람이 이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저축을 많이 하면 저축의 역설, 세이빙스 패러독스 때문에 민간 소비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 코스피는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최근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이렇게 수축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자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오늘 느닷없이 미국 증시가 왜 섰느냐, 왜 쉬었느냐 하는 것을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6월 장세에서는 메모리얼 데이에는 시장이 없었는데요. 사실 왜 쉬느냐 하는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휴일을 존틴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노예 해방일로 표시하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은 제가 안 쉬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올해 첫 회의, 첫 증시를 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또한 경제 뉴스이기 때문에 존틴스 데이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노예 해방을 기해서 원래 민주당은 이 저소득층의 지지층 기반을 갖고 있거든요. 위세 긴정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오늘 쉬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번 주 장세가 시작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존스 지수가 나스닥과 S&P는 이미 최고치 대비해서 20% 이상 이렇게 하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한 17점 지금 한 8%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떨어진다면 3대 지수가 본격적인 하락 국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주목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오늘 일론 머스크와 관련돼 있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트위터에 올리고 다지코인도 그렇게 로스를 발생시키면서 다시 매입한다 해서 혼탁하게 지금 미국 증시를 더 어렵게 하는데요. 테슬라를 포함해서 나스닥 지수가 만선이 붕괴되느냐도 어제 말씀드렸던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큰 일정이 없죠. 경제지표 일정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는 블랙 아웃이 끝나고 난 이후에 페드 인사의 데이다 이렇게 할 만큼 이번에 파월 의장이라든가 페드 인사들의 이렇게 발언이 굉장히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미국 증시 모습이 좌우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6월 페드 회의 직전에 일반적으로 매파 1승이었던 시각이 0.75%포인트 인상되고 난 이후에 미국 경제 침체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침체에 피해나갈 수 있다 할 만큼 이 경기 침체 문제가 과시화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발언하는 페드 인사들은 서로 금리를 0.25%포인트 계속 올려야 된다. 아니면 0.5%를 그래 가져가야 된다 하는 의견이 좀 서로 엇갈리고 있죠. 그렇죠. 경기가 부담이 돼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홍영석께서도 서로 페드 인사들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이런 쪽에 이연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400선마저 내주면서 지금 위기와 관련된 신조어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는 우리 대표 지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동학개미 분들이
어쩌다 굉장히 개미 투자가들이 많이 증가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집과지수에 따라서 사실 우리 경제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측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측면의 느낌 정도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권사에서 아마 작년 말에 전망할 때 2,400 떨어질 것이다 전망하는 기관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물론 전문가들도 그렇고, 근데 2,400이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특히 지수니까 가격이니까 가격 변수와 관련돼서 이렇게 아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 홍익국께서 신쓰리고 삼고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쓰리고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저게 뭔가 이렇게 해서 저널리스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 용어가 이와 같처럼 가격 변수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2,400이 떨어진 상황에서 보통 이제 정책 당국자들은 같은 상황에서 경기를 좋게 이해하려고 그러고요. 집권당에 소속돼 있는 경제 강요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8월 달에 한번 보면 그때 당시에 정은보 전 그 금감원장, 이제는 이제 금감원장이 전 금감원장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은보 전 금감원장만큼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좋은 사람은 계속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보시지 않겠습니다는 윤 대통령께서 보신다면 사실 좋은 분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계속 쓰시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작년에 8월 달에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표의 프레임에 갈려서 계속해서 경제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작년 8월에 우리 경제가 퍼펙트 스톰이 온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퍼펙트 스톰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자막을 하나 했는데 이렇게 우리 작가가 자막을 지운 것 같아요. 작년 8월에 퍼펙트 스톰이 온다 그랬는데 증권사의 한 이사라는 사람은 아는 종목은 빚내서 투자하라 하는 이런 쪽에 이게 우리 지금 개인 투자가들은 얼만큼 지금 재산 소질이 있습니까? 정책 당국은 이렇게 위기가 닥쳐온다 하는데 마지막에 무슨 그 이렇게 이사라는 이사 승진해 가지고 이사를 해요. 아는 종목은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도 방송을 했습니다는 이게 자막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떠냐 하면 정은보 이렇게 전 금감원장을 개인적으로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는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퍼펙트 스톰. 그렇죠. 정은보 원장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지금 세계적인 월드뱅크의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강점과 관계없이 훌륭한 경제 강요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좀 위기 강도에 대한 용어들이 좀 더 세졌죠. 그래서 우리 경제 상황을 새 정부 입장에서는 복합위기다. 퍼펙트 스톰은 뭐 복합위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금의 상황이 쉽게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에 태풍 위기가 올 것이다 하는 이 측면에 발언들을 했는데요. 특히 유난히 어제는 3고, 4고, 5고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코스피 가격 변수가 떨어진과 함께 나타나는 가격 변수와 관련된 이런 신조어들 내지는 사실 그 위기 관련된 용어들인데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일단 신삼고 얘기가 오늘 언론에 보면 많이 나왔죠. 신삼고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신삼고는 대변수 측면입니다. 원래는 막 가지고 이제 오르면 무조건 세 가지 오르면 삼고를 하는데요. 원래 이 삼저 삼고가 나왔던 거는 1980년대 후반에 삼저가 먼저 나오면서 삼고 현상에 반대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경제 대외 환경 의존 측면에서 그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변수, 대외 가격 변수가 동시에 내리는 현상을 보통 삼저다 또 오르는 현상을 삼고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신상고는 과거에 나왔던 신상고 대비해서 새롭게 나온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신삼고다, 신삼고도 지난 얘기다 해서 최근 삼고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홍영표처럼 신쓰리고다 이렇게 해서 신쓰리고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토해서 뭐 쓰리고 얘기를 하니까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예. 그래서 신삼고는 국제금리, 여기서 국제금리가 이제 국제자가 빠졌는데요. 예. 국제금리와 달러 가치와 국제유가가 동반해서 상승하는 현상을 보통 삼고 내지는 신삼고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는 최근에 보면 3C라는 용어도 예. 있죠. 이니셜 C를 타서 코스트, 비용이 올라간다. 체인, 여러 가지 공급망이 훼손돼 있다. 그 다음에 커런시,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예. 측면에서 3C라는 용어가 있고요. 이게 더티라는 이게 아주 비속어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예. 뭐 S경제신문에서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debt, D자, 그다음 inflation, rate, tax, 예일드 하는데 지금 새 정부에서는 tax 문제는 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일드 문제도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더티라는 위기 이런 것도 나온 것도 사실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위기와 관련된 용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상황이 워낙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신조어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 이제 대외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해 주신 이 삼고 현상이 가장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금리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삼고 현상에서 가장 시발점이 뭐냐 하는 측면은 역시 코로나에 돈이 많이 푸는 것에 대한 행오버, 숙지 현상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인플레든가 뭔가 이거 잡기 위해서 지금 페드가 출구 전략,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상태에서 가장 첫 시발은 삼고 현상의 첫 시발은 국제금리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제금리를 그 상승세를 주도하는 게 누구냐 하면 미국이 되겠죠. 예, 그렇죠. 가장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 행오버 현상, 숙지 현상. 홍해 거는 뭐 술을 안 드시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어제 저녁 때 사실 술을 만취 상태면 오늘 행오버 현상 때문에 방송 진행을 예, 못 하실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돈을 왕창 푼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술을 많이 먹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 요인이 되더라도 사실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취해지니까 예. 경제가 그렇게 급속히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브라운식 이렇게 비상대책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행오버 현상이 나오는 속에서 미국의 그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길게 봤습니다. 예. 작년 초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0.91%였습니다. 1%도 못 넘겼네요. 냈죠. 예. 그게 작년 초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지난 주말에 3.23%입니다. 얼마나 빨리 올렸는지 다들 아시겠죠? 사실은 지금은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만 올라가면 다른 국가 금리는 안 올라가느냐. 물론 사회주의 국가의 통제 국가 하는 국가에서는 금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는. 예. 그러나 그 국가조차도 시장 금리는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자 마이너스 금리의 대변사다 하는 독일과 일본을 보겠습니다. 자 독일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작년째 마이너스 0.04%입니다. 마이너스 국면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1.79%로 굉장히 예.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베노미스를 고집하는 관계로 해서 그렇다 하루 효과가 고집을 부리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금리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 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작년 초에 0.03%에서 지금 0.23%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미국과 독일과 이런 국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기준금리를 빨리 올라간 이런 정책 요인도 있습니다는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올라가는 만큼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국고채 금리도 한번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표 금리는 3년물 국고채 금리인데요. 작년에 그 8월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렸죠. 자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지금 나오고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예. 작년에 3월, 작년 8월에 금리를 올려오고 있습니다는 3년물 국채 금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작년 초에 0.95%였습니다. 아주 낮았죠. 예. 근데 지금은 3.67%입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은행이 이자 장사 아주 이렇게 저는 뭐 이런 표현이 아주 생생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자 장사하지 말아라. 국민들이 모두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상을 극복해야지 은행이 인플레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리면 대체금리는 더 많이 올려가지고 예대마진법해서 국민들이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이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네들 이자 해서 사상 최대 실적으로 오면 당신네들 그거 뭐냐 이건 나쁜 행위다. 이자 장사하지 마라 하는 이런 쪽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국고채 금리가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부담이 될 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전망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국제금리 그리고 우리 금리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거는 뭐 당분간 페드의 이렇게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많이 좌우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페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6월달 점도표를 보면 대체로 목표 금리가 한 3.5%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의 상단으로 밴드폭으로 운영하니까 예. 상단으로 오면은 1.75%니까 앞으로도 1.75% 올린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빅스텝 자이언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향후의 물가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전도표에서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많은 기자분들이 이렇게 6월 전도표가 마치 3.5% 됐다면 이게 대로 가느냐? 예. 그렇진 않습니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 어차피 FOMC 멤버들의 의향을 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데이터 디펜던스, 그때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나 6월 달에 점도표를 보면 일단은 금리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미국의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유럽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은 아직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대발산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자금 이탈이 되니까 이 국가들도 버티기 어려운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캐스터분이 전해주었습니다는 ECB의 라가르드 총재도 테이퍼링을 6월 말까지 종료해서 7월 말에 금리를 올리겠다 하는 이미 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던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려까도 지금 아베노미스를 고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지금 일본이 자국 국민에 해당되는 와다나 바이프조차도 엔퀘리 트레이드에서 지금 파지티브 트레이드에서 일본의 자금을 밖으로 나가는 상태거든요. 예, 뭐 외국 자본은 더 고사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이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우리가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시장의 관심은 한국은행에서 보여주는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예. 자, 은행에 대해서 왜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두들기냐면 사실은 보이는 금리는 은행의 대출금리거든요. 홍앵커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은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거든요. 물론 연계해서 그렇습니다는 사실은 지금의 코리보 금리라든가 3년물 국채금리가 보이는 금리다. 근데 은행들은 이거 더 올린다 하는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올리면 하반기에는 3년물 국고채 금리가 3.67%인데요. 과연 5% 올라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입니다. 5% 올라가면 MZ세대와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취약계층은 주택담보대출이 지금의 이자 장세에서 정부가 이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대출금리 인하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9% 올라간다. 9% 올라간다. 지금의 상태에서 리스크 평가를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 사실 중산층 이하의 주택을 가질 때 5억 정도, 물론 그보다 더 월등히 많습니다는 중산층 이하의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5억이라면 자 9%면 5구 45, 4,500만 원. 근데 요거는 임금에서 세금을 감면하고 난 가처분 소득의 4,500만 원이거든요. 체감적으로 보면 뭐 연봉이라 하는데 연봉보다 더 높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택담보대출로 나간다. 이런 국면이 되느냐가 지금 주목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최근 미국 금리를 시작해서 이제 국제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달러 가치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달러 가치는 코로나 이후 상황을 보면 좀 어제 그 부산 지역의 기업인 대상으로 해서 강의할 때도 이 대목에서 굉장히 눈여겨들 보시는데요. 사실 코로나 직후의 환율의 모습에서 보면 1단계는 작년 초까지죠. 그래서 작년 초에는 저 인덱스상으로 보면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기축통화 간다 할 때 오히려 기축통화는 안 간다는 것이 한국경제TV에서 진단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고스란히 가서 달러 인덱스가 기축통화 가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작년 초에 8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285원에서 1082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의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백신에 의해서 코로나의 정상화되니까 환율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하는 측면에서 2단계가 달러 인덱스는 작년 초에 89에서 오늘 지난 주말에 104까지 됐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고스란히 올라가서 1080원에서 1292원입니다.
코로나 직전에 1295원 정도 가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금은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더 올라간 이런 수준이죠. 그런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 이 측면에서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1290원이 코로나 직전에 정상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국내 기업과 증권사 입장에선 마치 뭐가 무슨 난리법석이 시킨 것처럼 크게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2단계를 맞아서 올라가는 데는 코로나가 정상화된 측면이 있고 정상화되니까 숙취 현상을 제거하는 장에서 국제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렇게 이렇게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는 거다, 달러 가치도 올라가는 거다 해서 신삼고의 국제금리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이렇게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뭐 제2의 외환 위기 설도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295니까 그런 얘기 제기하는 특히 또 환율 전문가라는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제2의 외환 위기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의 1292원 수준이 정상 수준, 난리법석을 피는 수준이 아니라 코로나 직전에 올라갔던 정상 수준이라는 것을 인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의 달러 가치는 보통 달러 가치는 머큐리온, 펀더메탈료가 마스온에서 결정된다. 작년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거는 달러 가치가 강해져서는 자 머큐리온이 더 강하다. 작년에 미국 경제가 5.7, 한국은 4.0입니다. 그다음에 펀더멘탈이 미국이 강세다. 올해는 시청자 여러분 마스온이 더 강하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출구 전략하면요. 유럽이라든가 이런 게 출구 전략 안 치지 않습니까? 금리차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려운 겁니다. 항상 동틀무렵. 근데 앞으로 유럽 지역에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일본도 올리면 자 마스온에서 출구 전략에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는 국면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도 한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달러 가치를 인플레에 그렇게 잡기 위해서 달러 가치를 용인할 것이냐 하는 앨런 독트린이 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 1990년대 루븐 독트린이처럼 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은 왜 그러냐면 미국의 경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그 페드의 추정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드의 추정치를 보면 포브스 미국 내 페드의 거시경제팀입니다. 포브스가 달러 가치가 10% 정도 그러면 89점에서 지금 104 정도는 10%가 넘게 올랐죠. 그렇죠. 그럼 미국 경제가 0.75%포인트 떨어진다. 그럼 미국 경제가 지금 올해 그 페드가 잠재 성장률이 1.75%인데 6월달 전망이 1.7% 내자서 오픈 버치상 GDP 갭상으로 보면 디프레 갭이 발생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달러가 더 강세가 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진다. 디프레 갭은 더 심해진다. 바이든 중간 선거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원달러니 지금 난리법석을 피는 수준은 아니다 하는 이런 점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움직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유가를 비롯한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슈퍼사이클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시각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대목은 뭐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20년 이상 지속되지는 않고 사실 그 슈퍼사이클이 나온 피크 시어리를 본다면 정점이를 본다면 나올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지금의 국면은 슈퍼 스파이크 형상이다. 자, 슈퍼 스파이크는 강만 선수의 그 스피드 속도에 따라서 스파이크에 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만큼 빨리 올라갔냐 하는 것을 시간 관계상 다 줄이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초에 국제유가가 서부대학 사춘기로 배럴당 52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이 110달러대입니다. 오늘이 110달러 꼭대더라고요. 그래서 배 이상 올라가서 약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국제유가가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제유가가 계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중국 경기 어렵죠. 세계 경기 어렵죠. 그러면 자원의 무게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이 상승 요인도 있습니다는 사실 중국 경기가 어렵고 세계 경기가 뭐 어쩌고 이렇게 어려우면 수요적 측면에서 국제유가가 하락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장중 한때 그 130달러 넘어가서 러시아의 외무상은 300달러, 그다음에 JP 모건의 그 다이먼 회장은 150달러 하지만 지금 국제유가는 거꾸로 110달러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대목을 잘 아실 필요가 있다. 슈퍼 스파이크보다는 슈퍼 사이클보다는 슈퍼 스파이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느냐? 오늘 그 신문 국내 언론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에서 인플레 해칭으로 추천했던 국제금은 오히려 깎으로 떨어지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디지털 금이다 해서 인플레 해칭 수단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은 아주 폭락되지 않습니까? 인플레 문제가 들어서 은행 PB를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 해지해서 금 사라, 디지털 비트코인, 디지털 금에 해당되는 비트코인 사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원자재 가격 중에서 이 금이라든가 가장 관심 있는 은값 같은 것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 신삼고 현상이 한국 경제와 그리고 증시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네, 신삼고 악재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는 우리 경기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닌가. 강만수 이렇게 경제기획원 부총리, 경제기획원 장관께서도 사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용인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1990년대까지 우리의 이렇게 수출 구조를 보면 굉장히 환율에 민감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서 수출 증대해서 경기 부양하려면 거시경제 이론상 수요의 탄력성, 마샬 러너 컨디션을 이렇게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예. 한마디로 마샬 러너 조건은 환율이 올라갈 때 그만큼 가격 경쟁력의 경쟁 속도가 이렇게 개선 속도가 높아야 된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 상품들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수출 증대 경기 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겠다 금리를 올려서 저 국민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자, 이 금리를 올리면 원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물가 상승에서는 수입 물가인데요. 수입 물가 상승을 촉진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를 촉발시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삼고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경제에 또 증시에 부담이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떨어지는 배경도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꼭 좀 말씀드리면 예. 어렵습니다. 예. 어려울 때는 항상 리처드 데이비스가 얘기했던 요 extreme economy라는 요 얘기를 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꼭 한쪽으로 치우치면 재앙이 옵니다. 예. 극한경제 시사점은 어려울 때로서 균형의 추를 강조했던 것이 왜 그러냐. 어려울 땐 너무 위축하지 마시고요. 작년처럼 어느 증권사 이사가 주가가 꼬치기점일 때 아는 종목을 해서 사실상 빚내서 투자하라. 이때는 사실 현금을 가져가는 이런 전략이 되거든요. 예. 항상 균형의 시각을 유지하는 게 좋다. 예, 맞습니다. 익스트림에 없는 데는 너무 어려울 때 너무 어렵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지 마라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신삼고 현상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